안녕하세요. KJSO 2단계 온라인 교육 물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도의 분해와 합성, 상대 속도,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힘의 합성을 공부할 때 스칼라와 벡터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양으로 대표적인 물리량으로 속도, 변이, 가속도, 힘, 운동량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벡터를 문자로 나타낼 때는 위에 화살표 기호를 쓰거나 이탈릭 볼드체로 굵게 쓰는 것으로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절대값으로 나타내거나 이탈릭체로 기울여져서 쓰는 걸로도 나타냅니다. 벡터를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화살표의 길이는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며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를 속도라고 하며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V벡터로 나타내고 델타 T분의 델타 S 변이, 일정한 시간 동안 변이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두 벡터가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을 때를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 3.2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벡터의 길이, 화살표의 길이가 모두 동일하고 방향도 모두 동일하면 이 4개의 벡터는 모두 동일한 벡터입니다. 두 벡터 A, B가 동일하다라는 걸 기호로 나타내면 A 벡터는 B 벡터이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벡터를 덧셈하는 방법도 우리가 앞에서 힘의 합성에서 모두 공부했는데요. 다시 보면 A벡터와 B벡터의 합이 되는 R벡터는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하고자 하는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킨 후에 그 벡터와 나란하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두 벡터의 시작점과 대각선을 연결한 이 벡터가 두 벡터의 합벡터인 R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대각선의 길이가 합벡터의 크기, 이 방향이 합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이는 삼각형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A벡터와 B벡터의 합은 B벡터와 A벡터의 합과 동일합니다. 즉, 뒤집어서 더하더라도 순서에 상관없이 덧셈의 결과가 동일한데요. 이로 인해 우리는 벡터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의 덧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벡터 A에 더했을 때 그 합이 0이 되는 벡터, 즉 벡터 A와 마이너스 A 벡터는 크기는 동일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말합니다. A 벡터에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0이 되는 것이죠. A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는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음의 덧셈을 우리는 벡터의 뺄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A벡터 빼기 B벡터는 A벡터에 마이너스 B벡터를 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벡터의 스칼라 곱은 벡터의 스칼라 숫자, 정수를 곱할 때를 말하는데요. 이때 A벡터의 n배한 B벡터의 크기는 m의 정수배, A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B벡터의 방향은 m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m이 양수이면 A벡터와 동일한 방향을 가지게 되고요. m이 음수이면 A벡터와 반대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벡터가 이만큼일 때 2a라는 벡터는 A벡터의 길이는 2배, 방향은 A벡터와 똑같은 방향입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2a 벡터가 되면 A벡터와 길이는 2배, 방향은 A벡터와 정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벡터 덧셈의 그래프에 의한 방법은 정밀함이 요구되거나 3차원 문제를 다룰 때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의 X축, Y축,
성분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벡터를 x축과 y축 좌표상에 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A 벡터는 x축의 성분 ax와 y축 성분 ay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ax 성분과 ay 성분을 합하면 A 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때 A 벡터의 x방향 성분은 A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A 벡터의 y방향 성분은 A 벡터 크기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벡터의 크기는 A x방향 성분 크기의 제곱, y방향 성분 크기의 제곱의 합의 루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 벡터와 x방향 성분 ax, y의 각도 세타는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는데요. 탄젠트 세타는 ax분의 ay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r벡터가 a벡터와 b벡터의 합일 때 우리는 r벡터의 x방향 성분은 a벡터의 x방향 성분과 b벡터의 x방향 성분의 합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r벡터의 y방향 성분은 a벡터의 y방향 성분과 b벡터의 y방향 성분과 같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물리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속도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vx 벡터와 vy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합한 더한 벡터인 v 벡터를 구하는 걸 우리는 속도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vx, vy 대신에 va, vb라고 이야기하면 va, vb 사이의 각이 세타일 때 두 속도 벡터의 합성한 v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제곱, vb 벡터의 제곱 더하기 2 va, vb의 코사인 세타의 루트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v 벡터를 vx와 vy로 쪼개는 걸, 나누는 걸 우리는 분해라고 부릅니다. 분해할 때 속도 v를 서로 수직인 속도 성분 vx와 vy로 분해하면 vx는 v의 코사인 세타, vy의 크기는 v의 사인 세타, 그리고 v와 vx 사이의 각도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vx분의 vy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림에서처럼 산속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에게 비행기가 비상식량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구조기의 고도는 처음에 100m이고 수평 방향 속력은 40m/s이다. 첫 번째, 비상식량 상자가 떨어지는 수평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다 배웠듯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수평 거리를 알기 위해서 우선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걸린 시간을 알기 위해서 y방향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기억하시죠? 그걸 y방향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y의 위치, 나중에 y의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이 식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이 4.52초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평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x방향으로 등속도 해서 등속 운동을 해서 떨어지는 수평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는 v0x, x방향의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v0x의 속도가 40m, 시간이 4.52초를 대입하면 수평방향 거리가 181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 성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 성분은 vx, x방향 속도는 얘의 속도 v0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0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코사인 0도 그러면 40m/s가 되고 y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y방향의 속도는 v0t 플러스 플러스 at v0 플러스 at식을 써서 구하면
처음에는 sin 0도에서 값이 0이 되고 계산하면 앞에서 구했던 4.52초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4.3m/s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와 y의 부호가 다른 것은 x는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했을 때 계속해서 플러스로 나갔던 거고 y방향의 속도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얘가 지면에 도달할 때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는 값입니다. 그리고 상자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각은 탄젠트로 구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는 vx분의 vy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11이 되는 세타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관찰하는 물체의 운동이 다르게 관찰이 됩니다. 다르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같은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관찰할 때와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지 않은 관찰자가 운동하는 이 남자를 관찰할 때 두 사람이 관찰하는 운동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벡터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벡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아래 첨자를 두 개를 쓰게 될 겁니다. 여기 R벡터에 LE라고 쓰여져 있으면 뒤쪽에 쓰여져 있는 게 관찰자입니다. 앞에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RAE라고 하면 E가 측정한 자동차 A의 위치입니다. 자동차 A는 지구에 대해서 고정된 좌표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얼마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구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RBE는 E가 측정했을 때 B의 위치를 말합니다. R벡터는 위치를 말하는 벡터거든요. RAB는 자동차 B가 관찰했을 때 A의 위치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 벡터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속도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속도 벡터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B가 A를 관찰했을 때 B가 본 A의 물체의 속도는 즉 정지해 있는 지구에서 본 A의 속도에서 정지해 있는 지구 E에서 본 B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는 걸로 이해하면 조금 더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배가 강물에 대해 시속 10km로 넓은 강을 건너려고 북쪽으로 머리를 향해 가고 있다. 강물은 동쪽으로 시속 5km/h의 등속으로 흐르고 있고 이때 강둑에 있는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배의 속도를 구하라 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는 처음에 여러분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선 이 첫 번째 벡터식을 잘 보기 바랍니다.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걸 다 끝이 납니다. 자, 이 식의 의미는 VBR, 이때 R은 강물을 얘기하는 거고 B는 배, E는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흐르는 강물이 본 배의 속력은 정지해 있는 지구가 본 배의 속력 빼기 정지해 있는 지구에서 본 강물의 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처음에 배가 강물에 대해 시속 10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배가 강물에 대해서 누가 관찰했을 때 강물이 배를 관찰했을 때 강물에 대해서 배가 10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즉 VBR의 값이 10km/h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방향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배가 움직이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강물은 동쪽으로 시속 5로 움직이고 있더라. 강물은 정지해 있는 지구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 5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VRE의 값이 5km/h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정지해 있는 지구, 강둑에 있는 지구에서 본 배의 속도, 즉 VBE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는 VBE는 VBR과 VRE의 합입니다. 합벡터를 구하면 되니까 이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에서 보면 VBE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고 방향은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량입니다. 물리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운동량은 대단히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천천히 움직이는 커다란 공룡은 큰 운동량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속력이 매우 빠른 아주 작은 총알도 큰 운동량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의존하는 값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 M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합니다. 즉, 운동량 P는 질량 M 곱하기 속도 V로 나타내어지고 이때 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므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인 미터/세크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운동량도 벡터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와 y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x방향 운동량은 속도 성분에서 x를 곱해주면 되고 y방향 운동량은 y방향의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량은 운동에너지와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량 제곱을 2m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물체에 어떤 운동량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물체에 힘을 작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데 정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을 알고 있죠.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알자 힘은 ma, 그리고 가속도는 다 알다시피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질량을 위에 넣으면 델타 mv가 되고 이 mv가 운동량이 됩니다. 즉, 알자 힘은 델타 t분의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는 알자 힘이라고 하고 이것은 뉴턴의 제2법칙의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즉, 뉴턴의 제2법칙과 똑같다는 말인데요.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과 같다. 즉, 뉴턴의 제2법칙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물체에 일정한 힘 F가 작용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물체에 전달되는 충격의 양, 충격의 총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얘기하고 I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에다가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힘은 앞에서 정의한 대로 델타 t분의 델타 p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하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작용한 힘과 일정한 시간의 곱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과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가 되고 그 충격량의 크기는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볼까요?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질량 1500km의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면 다시 자동차가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의 처음과 낮은 속도는 처음에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잡았네요. 마이너스 15m/s, 나중에 튕겨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2.6m/s라고 하였습니다. 충돌이 0.15초 동안 지속된다면 충돌로 인해 차에 전달된 충격량과 차에 작용한 평균 힘 크기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좀 더 생각이 쉽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충돌로 인해 차에 전달된 충격량은 앞에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 벽은 어차피 정지해 있었으니까 자동차의 운동량,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자동차의 운동량, 그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뉴턴의 제2법칙을 돌려보면 평균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 델타 t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 차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생활 곳곳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충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충돌 시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은 운동량이 변하게 되면서 알짜 힘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알짜 힘은 운동량 변화와 시간 간격의 비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량 변화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알짜 힘이 작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안전벨트, 에어백, 자동차 범퍼 등의 자동차 구조는 사람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안전장치로 사용되죠. 다음은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충돌 전에 두 입자의 속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충돌하고 난 후에 두 입자는 속도는 변하지만 이 두 입자의 입자를 포함한 이 전체 개의 총 운동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자,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1번 물체가 2번에 가한 평균 힘과 작용한 시간, 즉 충격량을 구하고 있죠. 그 1번 물체가 2번에게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1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1번이 힘을 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1번에게 작용한 평균 힘에 작용한 충돌한 시간을 곱하면 2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납니다. 힘을 준 쪽에서 운동량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작용-반작용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1번 물체가 2번에 가한 힘과 2번 물체가 1번에 가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했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은 두 물체가 동일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거니까. 그래서 F21과 F12의 값이 똑같고 델타 T도 똑같기 때문에 이 운동량의 변화, 1번 운동량의 변화와 2번 운동량의 변화의 값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처음 값과 나중 값끼리 모아주면 충돌하기 전에 1번 물체의 운동량과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분, 충돌 후에 1번 물체의 운동량과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개에 작용하는 어떤 알짜 외부 힘이 없을 때 개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게 대표적인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대단히 파워풀한 법칙으로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임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칙입니다.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충돌에 대해서도 그 개가 고립되어 있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죠. 소리나 열이나 빛 등으로 에너지가 전환되게 됩니다. 그런 충돌 중에서 대표적인 비탄성 충돌은 충돌 과정에서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입니다. 특히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충돌을 한 후에 서로 두 물체가 달라붙는 충돌을 말합니다. 탄성 충돌도 있는데요. 탄성 충돌은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도 보존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아주 이상적인 충돌입니다. 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실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충돌은 이 두 충돌의 범위 사이에 속하는 충돌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한 후에 서로 붙어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찰흙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충돌 전에 1번 물체와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1번과 2번 물체의 질량의 합과 전체 그 두 덩이가 한 덩이가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체의 나중 속도로의 운동량이 서로 같더라 운동량 보존을 쓸 수 있고 이 식을 이용하면 충돌 후에 그 두 물체가 한 덩이로 되었을 때 움직이는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나오는 속도 벡터의 부호를 반드시 신경 써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트럭과 소형차로 이루어진 간단한 상황입니다. 질량이 있는 SUV 차가 15m/s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고 훨씬 더 질량이 작은 소형차가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충돌 후에 뒤엉켰답니다. 뒤엉킨 차들의 속도 변화, 운동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이거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살펴보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탄성 충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충돌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는 경우에 운동량도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모두 보존되는 아주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충돌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물체가 탄성 충돌했다고 하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되더라. 그리고 충돌 전에 각 운동 에너지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되더라 라는 두 가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두 식들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웬만한 미지의 값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치는 충돌. 이름은 애매한데 3차원 공간에서 충돌할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개 전체 운동량이 X방향은 X방향끼리 보존, Y방향은 Y방향끼리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구 같은 2차원 충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원 상에서 충돌하는 거. 알까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M2가 처음에 정지해 있고 M1만 X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X방향의 운동량이 이와 같이 M1V1I 플러스 0. 왜냐하면 M2는 처음에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0입니다. 얘네가 충돌한 후에 X방향의 1번 M1의 X방향의 운동량은 M1의 V1F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번 물체의 X방향의 운동량은 M2의 V2F의 코사인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Y방향의 운동량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충돌하기 전에 M1은 Y방향으로 운동하지 않았고 M2도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0이 되고 충돌한 후에 M1의 Y방향 운동량 M1V1F의 사인 세타, M2의 Y방향 운동량 M2V2F의 사인 파이. 근데 이거는 원 물체와 투 물체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개의 미지수가 남게 됩니다.
V1 나중속도, V2의 나중속도, 세타 파이가 남게 되고 지금 현재 식이 3개만 있기 때문에 4개의 미지수 중에 하나가 더 주어지고 나면 충돌 후에 우리가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승용차가 25m 속력으로 동쪽으로 달리다가 북쪽으로 20m 속력으로 달리는 2500km짜리 밴과 충돌 후에 두 자동차는 붙어 있더라. 그러면 붙어 있었으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과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운동량 보존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때 X방향의 운동량은 충돌 전후 보존, Y방향의 운동량도 충돌 전후 보존, 이렇게 두 식을 세워서 정리하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요.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과제 5문제를